2012년 4월 중국 윈난성 한 대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실종자의 이름은 한야오, 19세 남자였다. 이 대학생은 윈난성 소재 경영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4월 12일 그는 윈난성 남문촌 주변 도시개발 지역에 투입되어 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오전 7시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8시 30분 현장 소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 약 도보로 20분 떨어진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서류는 전달되지 못했고 한야오는 그 길로 실종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부녀동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던 한야오는 그의 부모님이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족들은 한야오의 신분증이 인근 PC방에서 사용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가족들은 이를 역추적한다. 하지만 신분증은 한야오의 친구가 사용한 것이었으며 이는 한야오가 실종되기 전 친구에게 맡겼던 것으로 한야오의 실종과는 무관하였다. 실종 신고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찰이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한야오의 가족들은 격분하여 항의하였으며 지역 방송국, 신문사 등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기 시작한다. 지역 언론사들이 사건을 다루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이에 동참한다. 한야오가 실종된 남문촌 주변에서 실종자가 17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서로 연대하여 언론을 등에 업고 경찰에 항의하기 시작한다. 여러 매체에 사건이 공개되며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는 해당 지역 경찰들을 모두 파면시키고 새로운 실종사건 조사팀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는 지역 전과자들을 먼저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중 살인 전과 이력이 있는 장용민이라는 사람의 집 반경 700m에서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장용민을 지목하고 체포하게 된다. 장용민은 1955년 8월 중국 윈난성 쿤밍시 남문촌 시골 마을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다. 장용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고 어머니는 매우 난폭한 성정을 가진 여자로 동네 주민들과 매일 다투며 자식들에게도 모질게 대했던 어머니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다. 장용민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 중 둘째 형이 어머니와 성격이 비슷하여 매우 난폭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어느 날 그의 형은 시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격분한 그의 형은 상대방 얼굴을 농기구로 찍어버렸고 맞은 사람의 얼굴 살점 절반이 떨어져 나가 크게 다치게 된다. 그의 형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고 한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만약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얼굴이 완전히 날아가는 일이 생겼을 정도로 그의 형은 몹시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평판이 좋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장용민의 가족들을 피하였고 장용민은 이렇다 할 친구도 없이 극도로 소심하고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채 유년기를 보내게 된다. 깨어난 악마. 이러한 장용민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생기게 된다. 그 남자의 이름은 루시룽, 장용민과 비슷한 나이였다. 루시룽은 장용민을 본인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장용민은 이때 무척 화목해 보이는 루시룽의 가족을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었다고 한다. 그러던 1974년 12월 25일 루시룽은 장용민의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그의 집에서 자게 되는데 잠든 루시룽을 결박한 장용민은 루시룽의 목을 칼로 긋고 몸을 난도질했다. 잠에서 깨어난 루시룽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장용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칼로 몸을 그었다. 이때 비명소리를 들은 장용민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지하였고 장용민은 경찰에 체포당한다. 경찰 조사 중 장용민은 자신은 몽유병이 있고 꿈속에서 과일을 잘랐을 뿐 사람을 해친 행동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루시룽이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었으나 몽유병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참작되었는지 고작 6개월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루시룽은 대략 8에서 10cm가량의
칼에 베인 상처를 7에서 8군데 입게 되었는데 장육민의 가족으로부터 겨우 몇십 위안의 돈을 보상받았다고 한다. 첫 경험. 노동교화형을 마치고 몇 년 후인 1978년 장육민은 다른 도시에 위치한 벽돌과 기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인부로 일하게 된다. 이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양수용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양수용은 외지인인 장육민의 과거를 알 수 없었고 장육민의 두 번째 친구가 된다. 양수용은 선한 사람으로 친구가 된 장육민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연말 파티에 초대하는 실수를 범한다. 양수용의 가족 분위기는 매우 화목하였고 이를 본 장육민은 루시룽 때와 마찬가지로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된다. 이후 장육민은 양수용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와 저녁 식사와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한다. 양수용은 장육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육민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후 양수용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양수용의 가족들은 장육민을 찾아가 양수용의 행방에 대해 물었는데 평소에 양수용과 친분이 있던 것과 달리 매우 무관심하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고 양수용의 가족들이 끈질기게 캐묻자 이후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양수용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였으나 당시 경찰의 수색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양수용은 발견되지 못하고 실종 수색은 종결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고 강가에서 사람의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다. 이를 발견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강가 주변을 수색한다. 어느 동굴 근처를 지나던 경찰은 심한 악취를 느끼고 동굴로 들어가 수색하는데 그곳에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시신의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양수용의 것이었고 양수용의 행적 조사 중 가장 마지막에 만난 장육민이 유력한 용의자로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장육민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였으나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보았을 때 장육민은 매우 유력한 용의자였고 신문실로 끌고 가 하루를 꼬박 신문하여 장육민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다. 장육민은 양수용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에 동질감을 느껴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수용이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에 시기,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날 양수용을 초대하여 술에 취하게 한 뒤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을 강가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에 유기하였는데 큰 비가 내려 이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오게 되며 덜미가 잡힌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발견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사건으로 장육민은 고의살인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장육민은 지속해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20년 유기형으로 감형된다. 다시 풀려난 악마 그리고 갱생. 1997년 형기를 마친 장육민은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윈난성에 있는 남문촌으로 돌아간다. 세월이 많이 흘러 성격이 난폭했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두 형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으며 누나도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 집은 텅텅 비어 있었다. 장육민은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고 동네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근근히 먹고 산다. 근근히 먹고 사는 삶 중에도 장육민은 대형견을 3마리나 키웠다고 한다. 그러던 2008년 장육민이 살던 집은 중국 토지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국가로 귀속되며 장육민은 3만 위안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농사일을 때려치우고 보상금을 투자하여 인근에 냉동창고를 짓고 고기와 아이스크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운영하여 수입을 얻는다. 이때 장육민을 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이웃들과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지냈으며 매우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한다. 때때로 지역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간단한 마을 잔치나 가족 모임에도 장육민이 초대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장육민이 위통으로 쓰러져 있던 것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까지 해주는 등의 일들로 미루어 보아 마을 주민들은 장육민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삶을 보면 장육민은 과거의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에서 교화되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조고기 장사꾼. 장육민은 2008년경부터 때때로 시장에 나가 타조고기를 팔았다. 1kg에 30위안, 2kg에 50위안. 이 타조고기는
윈난성 지방 전통 절임 방식으로 소금에 절여진 타조고기였는데 매우 잘 팔려 빨리 가지 않으면 빈손으로 오게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장영민이 타조고기를 팔러 오기 전 미리 나가 장영민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렇게 장영민의 타조고기는 마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는 약 4년간 시장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조고기를 팔았다. 사라지는 사람들. 윈난성 쿤밍시에서는 2005년부터 많은 실종 사건이 접수된다. 집계된 실종자는 약 80명 정도였고 남문촌 일대에서만 약 17명이 실종되었다. 이 실종자 명단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던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중국에는 미등록 인구가 많았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종자만 약 8년간 80명이고 대부분이 12에서 22세 남성들이었다. 이때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실종자들이 불법 공장 등에 취업하여 연락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수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유는 당시 남문촌 주변에 불법 공장이 성행하였고 그곳에서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을 채용하였으며 이것이 마치 관행처럼 되어 수많은 집 나간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발견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상한 노인. 장영민은 때때로 한밤중에 수레를 이끌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공동묘지에서 도굴한 물건을 파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던 2011년 겨울 장건원이라는 고교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산길에서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뒤에서 벨트로 조르고 숲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장건원은 크게 저항하며 소리쳤는데 집에 있던 가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장건원을 구조한다. 장건원을 습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영민이었다. 장건원과 가족들은 장영민을 제압한 후 다그치며 습격한 이유에 관해 물었는데 자신은 그저 도둑을 쫓다가 장건원을 발견하고 도둑으로 오인하여 공격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이에 장건원과 가족들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연락하게 된다. 경찰서에 끌려간 장영민은 말을 바꿔서 그저 장건원과 장난친 것이라고 둘러댔는데 경찰은 장영민이 살인죄로 복역한 바 있으나 정신병을 호소하여 감형받고 출소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장영민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습격당한 장건원도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 장영민을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장건원의 가족은 사과도 받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실종 사건들과 장영민의 연관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밝혀지는 진실, 윈난성, 시긴 오우거.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장영민과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신문한다. 그러다 문득 장영민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던 점을 떠올린다. 장영민은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약 4년 이상 시장에서 타조고기를 팔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장영민의 집을 수색한다. 장영민의 창고에서 5개의 큰 절임통을 발견하게 된다. 절임통 안에는 고기 절임이 가득했는데 절인 고기 위에 무채를 올려두어 기름을 흡수하는 윈난성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한 고기 절임이었다. 수사 결과 그 고기는 모두 인간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방 구석벽에서 바람에 말린 고기들이 발견되었고 장영민이 키우던 대형견 3마리가 그 고기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안방 벽면에 문신한 사람의 피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밤금술도 발견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술에는 사람의 안구 40개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영민의 집안과 집 근처에 위치한 마른 우물 안에서 피해자들의 옷가지들과 뼈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증거 앞에 장영민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자백하게 된다. 1997년 출소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장영민은 일견 사람들과 섞여 잘 지내는 듯했으나 가슴속 깊숙한 곳에 살인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다. 처음엔 거리의 불황자들을 주로 노려 살해하며 갈증을 채웠고 이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유는 자신은 불행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것에 비해 이들은 너무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라고 했다. 주로 장영민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을 노렸는데 그곳은 밤이 되면 인적이 매우 드물고 가로등도 없어 그곳에 몸을 숨긴 채 지나가는 사람을 노린 것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사람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자신의 인육 공장으로 끌고 갔고 날카로운 칼로 살점을 조금씩 잘라내며 고통스럽게 죽였고 끝에는 고기만 모두 발라내어 먹을 수 없는 뼈, 머리카락, 옷은 땅에 묻거나 유기했으며 나머지 부위들은 그가 키우는 대형견의 먹이로 줬다고 한다. 이전 살인사건에서 크게 처벌받지 않은 것에 매우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살해한 사람들의 고기를 타조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해 돼지나 소, 닭도 도축하여 고기를 파는데 사람의 고기는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몇 명을 죽였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집계된 80명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용민의 집에서 17명의 실종신고자 중 11명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범행 일체를 매우 담담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으며 냉혹하고 자세하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장용민은 당연히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장용민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반성, 사과는 일절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DNA가 발견된 피해자 11명의 가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20만 위안의 고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를 일이다. 타조고기로 속아 사람 고기를 먹게 된 마을 사람들은 고기에 대한 언급을 암묵적으로 자제하였다고 한다. 수년간 장용민에게 타조고기를 구매하여 취식하였는데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용민은 남자만 죽이고 잡아먹었는데 이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장용민의 인생을 통틀어 장용민과 감정적 접점이 있던 여자는 단 둘뿐이다. 그것은 사나웠던 어머니와 그의 누나였다. 어머니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장용민의 여성관은 파괴되었고 남성 편향성을 갖게 되어 남성의 보살핌을 갈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유년 시절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기에 이러한 것을 알 수 없었고 18세의 루시룸과 한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보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이는 지탄받을 일이었고 이런 충동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장용민은 살인을 통해 이러한 성향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